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장 초반 분위기와 장 막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기술주 위주의 하락폭 그리고 S&P 500 내에서 400개가 넘는 기업이 하락하는 모습을 간밤에 나타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한 뉴욕 증시 과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간밤에 나왔던 투자 포인트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통상적으로 11월엔 증시가 강하다, 11월엔 담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통은 이 기간에 미국 증시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올해는 좀 많이 흔들립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연말 랠리를 앞두고 장전을 하는 시기로 본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진짜로 증시가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라면 지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전략을 검토해보기 앞서서 시장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3대 지수입니다.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1%대 마이너스고요. S&P 500 지수가 6,650포인트대까지 밀린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경계심이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현지 시간 19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과열 혹은 벌블 논란을 진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자극시킬 것인가 지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도드라지고 있고요.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 엔비디아 견조한 수요를 확인시켜줘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설령 강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칩을 사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러한 칩의 수요 전망이라든지 가이던스를 조금이라도 약하게 제시를 한다면 실망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10월 보고서에는 앞서 백악관에서 얘기를 한 대로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자체가 약간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고용시장이 충분히 악화되고 있는가 그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재료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몬티스 파이낸셜의 CIO는 9월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거나 혹은 약하다면,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난다면 금리 인하 기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러한 일정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간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요 저항선인 20선을 돌파했습니다. 20선을 넘겼다라는 것은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베팅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코인들이 급락세를 띠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2%대의 약세, 장중 한때에는 92,000달러 선을 반납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올해 들어서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한 달 만이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 속 올해 랠리를 크게 펼치기도 했으나 최근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것이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8%의 마이너스권, 어제 전해졌던 뉴스로는 이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자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 틸이 운영하는 헤지 펀드가 틸 매크로인데요. 지난 3분기 기준 9,400만 달러어치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이번 13F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들려온 또 다른 대형 투자자의 매도 소식이 될 텐데 이러한 매도 소식들은 AI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일각의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전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등 AI 공급망 전반에서 실적 대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애플의 주가 역시도 1.8%의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애플의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투심을 위축시켰던 뉴스, 팀 쿡 CEO의 후임자 검증 작업이 본격화됐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지금 팀 쿡 CEO는 65세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적 부진이라든지 퍼포먼스가 부족해서 교체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대 교체 측면에서 후임자를 찾고 있다라는 뉴스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0세의 나이의 터너스가 현재 유력한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킹을 해드립니다. 아마존입니다. 빅테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오라클과 메타를 필두로 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B2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논란이 사실 AI 버블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가 될 텐데 아마존도 이제 빚을 내서 AI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규모는 약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거품 우려 속에서도 빅테크주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하기 위한 군비 경쟁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가는 0.8% 가까운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 속에서 나홀로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알파벳이 되겠죠. 버핏의 버크셔가 택한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공개된 13F 보고서에 따르면 어제 정리를 해드렸던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말 기준 약 43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알파벳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폴리오 순위로는 비중 10순위가 되겠고요. 다만 투심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5% 넘는 급등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던 영향, 그리고 간밤 스티펠이 매수 의견을 재확인한 점도 투심을 지탱했습니다. FSD와 로보택시 사업의 경쟁력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기존의 483달러에서 508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3% 대비했을 때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엔비디아 말고 실적 발표 가운데서는 월마트가 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 현황을 체킹할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출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20일 개장 전에 발표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슈가 있었던 주요 종목들 오늘 마이크론 빠르게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만한 로젠블렛 측의 의견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의 급등 이 추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재확인했고요.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21%의 업사이드, 마이크론의 주가는 그렇지만 간밤 2% 가까운 마이너스였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대화형 AI 앱인 코엔을 공개했습니다. 챗 GPT의 알리바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알리바바가 생성형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제품화하면서 AI 전환 속도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락할 때 중국 주식들은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감지된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알리바바의 주가는 2.6%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게 움직였던 섹터로는 리튬 관련주들이 다 함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진 이슈인데요. 간펑 리튬의 리량빈 회장의 언급을 통해서 내년도 리튬 수요가 30% 급증할 거다라는 전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앨범알의 주가가 장 초반에 한때 8%대까지 급등폭을 키우기도 했었고요. 그 밖에도 시그마 리튬, 리튬 아르헨티나, 리튬 아메리카스 등의 관련주들이 다 함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도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락했다라는 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를 자극하는 뉴스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최근의 시장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터 틸의 엔비디아 매도가 시장의 기술주 하락을 촉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클 버리의 풋옵션에 이어서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58억 달러 규모의 지분 전량 매도 소식, 더불어서 피터 틸의 엔비디아 매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터 틸의 엔비디아 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어서는 시각이 조금 갈리는 것 같죠. 피터 틸이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펀드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매도가 보고가 됐던 틸 매크로 LLC가 있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틸은 우리가 알기로도 팔란티어의 초기 투자자 그리고 페이팔의 초기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죠. 틸 매크로 LLC의 자산 규모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400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파운더스 펀드의 경우에는 2025년 전체 규모로 추정했을 때 대략 1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틸 매크로가 이번에 매도했던 엔비디아 지분의 규모로 따져봤을 때 한 1억 달러 가량으로 상당히 작은 부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크로와 헤지펀드, 공개 주식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틸 매크로 LLC가 피터 틸이 운용하는 펀드의 상당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파운더스 펀드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파운더스 펀드의 경우에는 좀 장기, 비상장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스페이스X, 안두릴,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실려 있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공포에 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런 의견을 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인데요. 7,8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 AI 기반 효율성과 우호적인 재정과 규제 정책, 안정적인 금리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12개월 후에는 S&P 500 지수가 7,8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레벨 대비 16%가량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 한 해의 EPS 성장률을 12%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7%, 2027년도에 다다르면 12%까지 EPS 성장세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EPS 성장폭 자체는 20%대에서 조금 낮게 내려잡았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클 윌슨은 한때 시장에서 굉장히 비관론적인 의견을 펴는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윌슨이 시장 전망을 내놓을 때 좀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조금 더 소수인 쪽에 베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애널리스트로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다만 마이클 윌슨의 이런 불리시한 관점과는 다르게 경계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는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이 보여줄 상승폭에 비해서는 미국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고요. IBC의 로리 칼바시나 전략가,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실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리테일 부분에서의 상승 견인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리테일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시선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과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 어깨 위에는 아주 무거운 상승의 무게가 짊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혼돈 속에서도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최근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IB들 대표적으로 좀 추려봤는데요. 오픈 AI 지분 100억 달러 투자와 인텔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 그리고 최근에 노키아에 대한 10억 달러 투자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엔비디아는 올 한 해 동안 많은 자금을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AI의 확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젠슨 황 CEO는 10월 당시에 2025년 그리고 2026년 주문량을 합산해서 5천억 달러가량의 주문을 확보했다라는 코멘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규모로 추산이 되는 내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75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큼 대규모 AI 클러스터 풀스택으로 갖추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의견과 함께 계절적으로 4분기에는 캐펙스 우려감이 커지는 때가 맞기는 한데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캐펙스 제시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우려는 일시적인 것에 그친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입니다. 더불어서 AMD라던가 브로드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이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것과 비교해서는 현재의 밸류에이션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엔비디아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 밖에도 오펜하이머 265달러, 키방크는 250달러의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220달러의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질주 또 하나 또 긍정적인 뷰를 전하고 있는 IB들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인데요. 비트앤레이즈를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닝 수준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앞으로 가이던스는 더 올려줄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쏟아지는 수요 속에 공급망이 실적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목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가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와 직결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목표가는 215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3분기 26회계연도 기준이고요. 매출 전망은 5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보다 살짝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비트해 줄 걸로 보고 있는 JP모건이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63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 이 역시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컨센서스가 조금은 높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도 6만에서 7만 렉 출하 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했다라는 것으로도 JP모건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2배가량 되고 있는 건데 AI 버블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죠. 향후 5년 동안 12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용량을 엔비디아가 증설할 전망인데 이러한 부분은 버블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사이클의 초기를 증명하는 셈이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엔비디아죠.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엔비디아의 세대별 아키텍처가 더 적은 GPU로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필요한 렉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전력 밀도는 커지고요. 렉당 매출과 기가와트당 총 매출도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이 세대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울트라에 달하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전력 와트당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가장 높은 하나의 제품으로 평가가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JP모건이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가와트당 매출 비교를 했을 때 엔비디아가 AMD, 브로드컴보다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자료에서 베라루빈 울트라의 경우에는 AMD나 브로드컴의 다른 제품군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기가와트 기준 데이터 센터에서 AMD 제품 대비 40에서 최대 75%까지 더 높은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엔비디아의 라인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데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도 있습니다. 원가 상승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HBM4는 HBM3E 대비해서 30에서 40%가량의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마진 압박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JP모건은 엔비디아 루빈 가격에는 이미 더 높은 HBM의 ASP가 반영이 됐을 것이다. 70% 중반의 매출 총이익률 수준을 이번 실적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부담이 되는 점은 오히려 LPDDR 쪽이라는 거죠. 장기 계약은 물량만 확정되고 가격은 변동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자, 지금 델 그리고 HPE의 경우에는 목표가 줄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가격 상승 사이클 안에서 원가 쇼크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10% 올랐을 때 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완전 전가가 불가능할 경우 OEM사, 그러니까 델과 같은 OEM사들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과 EPS에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애플의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주문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하죠. 대량 구매력 그리고 관세 인하로 인해서 원가의 방어력 자체는 보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델의 경우에는 메모리 비용 상승으로 가장 타격이 클 주식으로 꼽고 있으니까요.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